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시간은 미국 주식에 대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오늘은 한국 주식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특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중점을 두는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간 보고서를 통해서 한 해 동안 특정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재무제표가 바로 손익계산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한국 주식의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예에서는 삼성전자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아래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81,500원에 거래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증권 정보라고 적혀 있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단에 있는 종목 분석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종목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기업 현황과 기업 개요, 재무 분석, 투자 지표 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시면은 재무 분석 아래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포괄 손익 계산서, 손익 계산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손익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처음부터 끝에까지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는 매출액이라든지 매출 원가들을 자세하게 한 번씩 클릭을 해가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라는 건데요. 매출액이란 삼성전자가 자신의 회사가 판매를 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들을 판매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이 매출액인데요. 2020년도 12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약 2.8%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손익계산서를 확인하실 때 이전에 확인하셨던 야후 파이낸서의 손익계산서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야후 파이낸서의 경우에는 가장 왼쪽이 최신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네이버 증권에서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최신 정보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년 대비 YOY라고 적혀 있어서 가장 최신 연자와 전년도와 대비된 얼만큼 주식이 상승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말씀드렸다시피 2.8%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은 매출 원가라는 건데요.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는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매출 원가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상승을 했고 매출 원가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11%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출 총이익의 경우에는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시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비용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란 삼성이 만드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약 1.7%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이라는 건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 29.6%가량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무려 29%나 거의 30%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 삼성전자의 재무제표가 손익 개선서만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거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면은 금융 수익부터 단기 순이익까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수익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약 20%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금융 원가인데요.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원가도 있습니다.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 원가가 전년도 대비 무려 36.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금융 수익이 있고 금융 원가가 있는데 금융 원가가 더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금융 수익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금융 원가보다 더 수익이 많았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영업 외 손익이라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금 뒤에,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영업 그 외 손익 비용이, 손익이 마이너스 11,048.3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403.6%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왜 기타 영업 외 손익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지는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이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에 포함된 종속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익을 나타내는 건데 이 이익이 전년도 대비 22.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영업이익에다가 금융수익을 더하고 그리고 금융 원가를 뺀 다음에 기타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종속기업 이익을 더하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뺀 다음에 법인세만 빼고 그 전에 수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빼기 직전의 수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인세를 차감을 하기 직전의 수익이 전년도 대비 19.4%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건데요.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비용을 내야 되는 건데 이 법인세 비용이 전년도 대비 14.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계속 사업 이익이라는 건데요. 계속 사업 이익은 참고로 단기 순이익과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얻었던 1년 동안의 수익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단기 순이익이랑 같은 건데 단기 순이익, 계속 사업 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에다가 법인세 비용이 99,372.9를 빼게 되면은 계속 사업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업 이익이 전년도 대비 21.5%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기 순이익을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은 기타 포괄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 포괄 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21.8%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잠시 뒤에 도대체 왜 기타 포괄 이익이 하락을 했는지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총포괄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총포괄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을 빼고 난 뒤에 총 포괄적인 이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기 순이익은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자신의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를 해서 얻게 된 수익과 비용을 전체를 빼고 난 다음에 이익이 단기 순이익인데 단기 순이익에다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이익들 또는 비용들을 빼고 난 뒤에 포괄 이익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한 해 동안 회사를 운영을 한 게 단 다음에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기 순이익은 이 회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을 해서 얻게 된 수익이라고 하면은 총 포괄 이익은
회사가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들을 다 절감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이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종적인 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8.2%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기 순이익이 21.5%가량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포괄 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21.8%가량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유로서 총 포괄 이익이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데요.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무려 21%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매출액인데요. 보시다시피 매출액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내수라든지 수출, 제품 매출액, 상품 매출액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네이버 증권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제품 매출액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fss.dat.co.kr인가? 아무튼 여기 다트라고 하는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다트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회사 명에다가 삼성전자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회사의 정확한 정보들을 정확한 손익계산서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 나온 정보들만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출액을 보시면요. 내수라든지 수출 같은 게 있는데 네이버 증권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수가 얼만큼 상승을 했고 수출이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출 원가가 있는데요.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하시더라도 이 제품 매출에 대한 원가라든지 상품 매출 원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트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게 된 금액인데 전년도 대비 약 11.0%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다행히도 네이버 증권에서는 자세한 판매라든지 아니면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항은 급여예요. 이 급여가 전년도 대비 약 10%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삼성전자에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전년도 대비 약 10%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퇴직급여라는 건데요. 퇴직급여는 이 회사를 일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게 다음에 얻게 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퇴직급여가 전년도 대비 약 6.4%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전년도 대비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급여의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지급수수료라는 건데요. 이 지급수수료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삼성전자와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회사들에게 삼성전자가 지불을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급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약 3.0%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감가상각비라는 건데요. 감가상각비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그리고 또 기계에 대한 비용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떨어지는 값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한 것을 감가상각비로 나타내는 건데 감가상각 비용이 전년도 대비 약 1.4%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 및 관리 비용이 기타 무형 자산
상각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타 무형 자산 상각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브랜드 가치를 바로 이 기타 무형 자산 상각비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었는 건데요. 무형 자산이라는 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타 무형 자산 상각비가 전년도 대비 4.9%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개발비라는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폴더폰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새로운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바로 연구 개발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 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6%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광고 선전비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TV에다가 광고를 하잖아요. 이 TV 광고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외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총괄적인 광고 선전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광고 선전비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5%가량 비용을 절감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판매 촉진비라는 게 있는데요. 판매를 좀 더 빨리 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을 또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이라든지 할인 같은 거를 의미를 하겠죠. 이 판매 촉진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12.2%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판매 및 관리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기타 판매비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 판매비가 전년도 대비 10%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라는 게 있는데,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가 전년도 대비 9.7%가량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5.2%, 그리고 판매비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8% 하락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이 매출 총이익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금액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29.6%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영업 손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기타 영업 손익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영업 손익을 클릭을 하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타 영업 수익이라든지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외환 거래 이익, 외환 차익, 외환 환산 이익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정보들은 네이버 증권상에서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만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금융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수익이 전년도 대비 20.7%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이 금융수익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20.7%가량 상승을 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자 수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5.8%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 수익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 거래에 대한 이익이 그만큼 더 크게 37%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타 외화 거래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외환 거래 이익과 동일한 거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생 상품 이익이라고 해서 파생 상품들에 대한 이익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39.6%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 수익이 20.7%가량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수익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외환 거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생 상품 이익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융 수익이 20.7%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원가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금융에 대한 수익을 나타낸 거였고, 이제는 금융에 대한 비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자 비용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비용이 하락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은 외환 거래 손실 역시 플러스 44%가량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생상품 손실이 전년도 대비 17.7%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금융수익이 전년도 대비 20.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금융원가에 대한 비용 역시 더 많이 36.8%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인 사실은 금융수익이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금융수익이라는 게 금융원가 대비 더 높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영업 외 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타 영업 외 손익이라는 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03.6%나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기타 영업 외 손익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기타 영업 외 손익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기타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타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자신의 회사의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영업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을 포함을 하지 않고 그 외에 기타적으로 얻게 되는 영업에 대한 외 수익이 마이너스 22.2%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면은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배당금 수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4%가량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임대료를 내야겠죠? 이 임대료라는 게 마이너스 4.1%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4.1%가량 하락을 했고, 그리고 투자한 자산들에 대한 처분 이익 역시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11.7%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형 리스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형 리스 자산 처분 역시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49.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 배당금 수익, 자산 처분 이익, 투자 자산 처분 이익들과 같은 기타 영업 외 손익들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신의 회사가 판매를 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라든지 이거 외에 그 다른 수익들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타 영업 외 손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00%나 하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기타 영업 외 수익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기타 영업 외 수익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기타 영업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용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75.9%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처분 손실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9.4%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은 유형 리스 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손실 역시 마이너스 39.4%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들에 대한 수익을 한번 알아볼게요. 보시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분법 관련 손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지분법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자녀 회사들에 대한 수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종속기업 이익이 전년도 대비 22.7%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에다가 금융수익을 더하고 금융원가를 뺀 다음에 기타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종속기업 이익을 더했을 때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전년 대비 19.4%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중 하나인 당기 순이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당기 순이익이야말로 삼성전자가 2020년도 한 해 동안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최종적인 수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1.5%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기 순이익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배주주 지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는 비지배주주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과 비지배주주 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부모 회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자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 회사를 왜 가지고 있는지는 더 자세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회사를 이익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녀 회사들을 가지고 있겠죠. A스크린이라고 하는 자녀 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예로 비메모리라고 하는 회사를 삼성전자가 자녀 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지분을 100%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 지분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A스크린 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을 80%를 가지고 있고 비메모리의 경우에는 지분을 60%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사항들을 지배주주 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주주 지분 외에 그 외의 지분들 A스크린의 경우에는 20%, 비메모리의 경우에는 40%가 비지배주주 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기 순이익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수익들을 총괄적으로 포함한 수익이 당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자녀 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고려를 해서 자녀들의 회사들에 대한 지분까지 고려를 해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얻게 되는 지배주주에 대한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1.3%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삼성전자가 자녀 회사들 중에 지분을 포함을 한 것까지 나타내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지배주주 지분을 당기순이익으로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수익 계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지배주주 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삼성전자가 얻은 수익이 아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녀 회사들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배주주 지분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얼만큼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당기순이익이 실제로는 21.5%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당기순이익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26만 4,078.3입니다. 근데 당기순이익 중에서 비지배주주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3,169밖에 안 되지만 이 두 개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비지배주주 지분이 26만 908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실제로 얻게 되는 당기순이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회사들에 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익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드렸다시피 당기순이익을 확인하실 때 지배주주는 얼만큼 되고 비지배주주 지분은 얼만큼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포괄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포괄이익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21.8%가량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손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색을 하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회계사가 아니고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잘못된 설명을 하시는 게 있으면 아래 댓글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는 FVOCI라고 하는데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FVOCI가 채무 상품이라고 해요. 이 채무 상품이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채무 상품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사채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채라는 게 매년 말 이자를 지불을 하고 나서 특정 연도 후에 원금을 갚는 채무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FVOCI 채무 상품 중에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FVOCI 세 가지 분류 중에 첫 번째는 A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를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FVOCI 경우에는 보유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도를 할 계획인 사채가 FVOCI입니다. 그리고 FVPL이라는 게 있는데 이 FVPL은 보유를 했다가 그 중간에 매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FVOCI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FVOCI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중간에 우리가 이 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활하게 이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삼성전자의 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채 비용이 전년 대비 플러스 118.3%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계기업 기타 포괄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계기업 기타 포괄 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6.4%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환산 관련 외환 차익이 마이너스 278.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관계 기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계된 기업들에 대한 포괄 이익이 그만큼 하락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 환산 관련 외환 차익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외환 금액에 대한 차익이 마이너스 53만 803.8%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그러니까 돈을 잃었다는 걸 나타내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적립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가 특정 위험에 대한 단기 손이익에 악영향을 주는 회계 불일치를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석유를 삼성전자가 1,000원에 사기로 선도 계약을 맺었는데 단기 말에 석유가 8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00원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선도 계약의 손해이익 시를 내년까지 미루어서 선도 계약과 자산 계약의 손해와 이익을 내년에 같이 인식을 시켜주는 걸 현금 흐름 위험 회피라고 하는데요. 이 현금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한 적립금,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944.6%가량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 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21.8%가량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전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관계 기업 등 기타 포괄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환산 이익이라든지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적립금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타 포괄 이익이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총 포괄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총 포괄 이익이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을 뺀 금액인데 기타 포괄 이익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총 포괄 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8.2%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아래 부분에 내려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매우 유용하고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 주당 순이익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3,841원이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 무려 21%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earnings per shar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한 주를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바로 주당 순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8만 100원의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8만 100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바로 3,841원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4.8%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8%는 EPS, earnings per share에다가 지금 현재 주가를 나누게 되면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주당 순이익과 회사의 주식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고 회사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주식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회사의 주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삼성전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핵심들만 간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매출입니다. 전년도 대비 2.8%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한 29.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기타 영업 손익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무려 403.6%가량 하락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21.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기타 포괄 이익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221.8%가량 하락을 했고요. 총 포괄 이익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8.2%가량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은 바로 첫 번째로는 당기 순이익인데요. 이 회사가 실제로 판매를 하는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최종적인 수익이 전년도 대비 21.5%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건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의 기타 포괄 이익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총 포괄 이익을 보았을 때 마이너스 8.2%가량 하락을 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라고,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1%가량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당기 순이익은 상승을 했지만 총 포괄 이익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왜 주당 순이익이 상승을 했냐 이거입니다.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기 순이익에다가 이 삼성전자의 총 주식 수를 나누기 때문에 바로 주당 순이익이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역시 상승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들을 투자를 했을 때 손익계산서를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2세기 해적이었고요.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 해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